소무장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요, 물권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권법은요, 모두에서 14문제에서 15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물권법은 민법 총칙의 공부 양하고 비슷하죠. 민법 총칙은 10문제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물권법은 또 부동산 등기법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것은 물권법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민법 선생님들이 부동산 등기법도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등기법이라는 것은 물권의 내용을 알아야지 등기를 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금 강의 자료실을 보면은 자료가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혼돈까지는 자료를 다시 좀 더 업데이트해서 올려놨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등기를 공부를 하고 물권을 공부를 하려면 등기부를 벌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합격하고 실무를 나가도 등기를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난감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권을 배웠으면 적어도 등기법을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등기법에 나오는 12문제 중에서 5문제에서 7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아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아예 등기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민법의 상식으로만이라도 7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물권하고 등기를 전혀 별개로 공부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는 등기에 관한 내용을 같이 혼합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이제 민법 분야에서는 등기에 관한 것이 약 한 2문제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다른 지상권이나 저당권의 것이 연결돼서 전세권이나 연결이 돼서 또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2차까지 합격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법과 같이 연관성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등기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민법 강의를 들으면서 등기 부분에 관한 것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본 것은 아마 처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했어요. 말이 너무 빠르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말이 조금 빠르긴 한 것 같아요. 알겠죠?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제 기초 입문 과정에서 용어를 설명을 하고 그것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기본 강의를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을 하고 유학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강의는 기초에서부터 심화까지 전부 다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만약에 강의를 찍는다고 하면 적어도 50분 단위로 해가지고 55강 정도가 나와야지 정상인 강의입니다. 그래서 50분 정도의 강의를 했을 때, 그런데 여기는 스페셜에서는 보통 30분 단위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강의요 수 안에 내용을 담다 보니까요 조금 말이 빨라졌는데요. 강의 수가요 한 5강 정도 더 늘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요 되도록이면 말을 좀 천천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불편을 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물권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권법이죠. 그래서 이제 물권에 관한 것을 여러분 이제 보시는데요. 이 물권을 공부하려면 무조건 물권을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채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 행위만 우리의 시험범위거든요. 나머지는 시험범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조건 기한의 맨 끝에 가면 조건도 법률 행위니까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조건의 의사는 있으나 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동기에 불과하고 조건이 아니다. 이런 판례를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 즉 의사 표시, 다른 말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이 의사 표시에 관한 개념이 없으면 이해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자꾸 민법 총칙이 어렵다고만 하죠. 그 왜 어려운지 모르죠.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그 핵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하면 처음에는 정말 암기되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모의고사나 시험장에 들어가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이게 단순 암기의 단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숙보기처럼 전체 그림을 보고 그것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암기라면 평생 같이 가져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권법을 공부하려면 이 물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간통한 하나의 핵심 논리가 없어. 민법 총칙과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물권법을 공부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권의 의의와 채권의 의의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 무엇인지 채권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면, 즉 이걸 구별을 못하면
물권법을 해석을 하면은 그때마다 말이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분은 아무 생각이 없이 강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듣는 학생도 그때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리는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물권법 어렵다고 포기한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물권은 우리 법 중에서 가장 쉬운 법이에요. 단지 양이 좀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권을 공부할 때는 간통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물권의 의의와 채권의 의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여러분 끝이에요. 알죠? 그리고 물권법하고 채권법은 두 개 합해서 채권법 10문제, 물권법 14문제, 24문제인데 이 24문제 중에서 틀려야 될 문제는 한두 문제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공부가 없이는 고득점을 못해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민법 총칙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물권 채권을 거의 강의를 막 이렇게 날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물권 채권을 자세하게 해야 돼. 그래서 물권 채권을 똑바로 강의를 할 수 있어야 정말로 실력 있는 것이고 그걸 공부를 할 수 있어야 실력 있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채권 이해가 돼야지 앞으로 이제 민법 총칙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요 가장 쉬운 물권법을 한번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채권이 무엇인지를 한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자, 물권과 채권이죠. 자,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권이라는 게 뭐냐?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물권과 채권의 우리가 이제 의의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다.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는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념적. 이것을 관념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 이것을 3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3요소. 이렇게 3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채권 그러면 뭐냐? 청구권이고 물권 그러면 뭐냐?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당사자다. 당사자 간이다. 당사자. 또는요. 뭐 갑과 을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갑과 을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그건 채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모요행위 추인하죠. 민법 총칙에서 모요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는 소급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가 무엇이냐? 바로 특정인과 특정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채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소급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사자 간에는 즉 다른 말로 채권적으로는 소급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모요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지만 당사자 간에는 채권적 소급을 인정한다. 이런 말을 쓰죠. 이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갑이 을한테요. 채권자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요. 2월 1일. 그럼요. 병도요. 갑에게요. 3월 1일 날 1억 원을 빌려주죠. 여기서 보면 누가 더 순서가 빠른 것 같아요? 순위가 을은 2월 1일이고 병은 3월 1일이기 때문에 을이 더 순서가 빠른 것 같죠. 그걸 채권을 그렇게 보면 안 돼. 채권은 갑을병, 이 갑을병 간의 모든 관계를 보면은 을이 1번이고 병이 2번처럼 보이죠. 그런데 채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채권은 뭐가 채권이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죠. 즉 특정한 사람, 갑하고 을하고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관계이냐? 여기서 갑하고 병하고 관계인 것이죠.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 즉 특정인과 특정인 갑과 을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갑과 병, 특정인과 특정인 갑과 병의 관계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을 병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갑을 병 간의 관계가 아니니까 을이 1번이고 병이 2번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갑하고 을 간에는 순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을하고 병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를 뭐라 보냐. 모든 채권자는 순서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중매매 배웠죠. 민법 총칙에서 이중매매가 가능한 이유가 갑하고 을하고 제1매수인이죠. 갑하고 병하고 병이 제2매수인이죠. 둘 다 채권자예요. 누구한테 등기가 가기 전까지는.
둘 다 채권자에 불과해요. 이 채권자는 모두가 평등을 해요. 그럼 누가 소유자냐? 먼저 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그것을 선행, 먼저 선자죠. 선행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선행의 원칙이다. 알겠죠? 선행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먼저 행동한 사람이 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 먼저 등기를 가져온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을 하죠. 비록 병이 늦게 돈을 빌려줬지만 을보다 먼저 갑한테 가서 돈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병의 권리가 우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은 등기라고 하는 공시제도를 통해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가 정해져 있죠. 이것을 우선적 효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두 당사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가지고 이것을 순서를 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의 경우는 순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순위가 동일한 거예요. 먼저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늦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순서는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 뭐란다?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평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돈을 받은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선행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은 특정과 특정인 각과 특정인 병 간의 문제이지 갑을 병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다. 그래서 먼저 가서 돈을 받아온 사람이 짱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 그래서 우선순위 정할 수 없다. 자, 채권의 특징은 뭐죠? 채권. 자요. 여기 보시면 갑이 이제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줬죠. 그런데 갑은 남편이고요. 여기 병은요. 와이프예요. 을의 차예요. 그러면 갑이요. 을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을이 돈이 없대. 그러면 병한테 그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알겠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걸 대인권이라고, 대인 사람에 대한 권리죠.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청구를 해야지 갑의 처 병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이 병이라고 하는 와이프는요, 1,000억의 재산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남편과 처는 전혀 인격체가 다른 별개의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처병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는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이 돈을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해. 그러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항력은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을이 아닌 제3자인 병에게도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것을 제3자에 대한 효력,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당사자 간의 권리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는 주장할 수 있으나 갑은 병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갑의 을에 대한 권리를 병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갑은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갑의 을에 대한 권리 내용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상대적이고 대항력이 없다. 즉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뭐죠?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청구권이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1번. 청구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한테요. 아무런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뭘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강요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청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청구를 해도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청구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돼. 이게 문제죠. 응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응하지 않으면 그것을 채무불행이라고 그래요. 채무불행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이게 좀 단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청구권은 형성권하고 다르죠. 여러분 형성권은 뭐라고 그랬죠? 민법 총칙에서 일방적 의사표시다. 일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청구권은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돼. 내가 청구했으면 상대방 그에 응해줘야 돼.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채무불행이 되고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급부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이 돈을 주죠? 그럼 그걸 받아야죠. 그것을 수령할 수 있다, 보유할 수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급부, 보유,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급부를 내가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린 청구권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건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잖아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하고 다른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수령 보유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과 청권의 구별인데요.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주죠. 그런데 지금 2월 1일부터 언제요? 10월 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언제냐? 5월 1일이거든요. 5월 1일 날이요. 갑이 을한테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가? 5월 1일. 그래서 갑은 을에게요. 현재 1억 원의 채권은 있죠. 그런데 뭐가 없다?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일 갑은 을에게 돈 1억 빌려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변제기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요. 10월 1일이 되면 10월 1일이 되면요. 이때 갑은 을한테요.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 채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도 있는 거예요. 변제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과 청구권이 동일한 의미는 변제기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변제기 전에는 채권은 있는데 청구권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채권하고 청구권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채권은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채권과 청구권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이죠. 급부를 보유할 수 있다. 그래서 청구할 수도 있고 급부를 보유할 수 있다. 이것을 청구 권능, 급부 보유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금 뭐죠?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강제 집행, 압류, 감류할 수 있고 채권자 대의권, 채권자 취소권 이것은 책임재산 보전 제도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동시행 항변권이 있고 계약의 해지권 등 이런 권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청구권은 물권이나 청구권은요. 우리는 청구권은 그러면 채권이다 그러면 채권에만 청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물권에도 있어.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죠. 여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가족권은 상속 회복 청구권이 있죠. 부양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청구권은 반드시 채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권에도 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보라냐면 우리가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청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채권이란 말의 의미는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의미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과 청구권이 동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변제기 때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것이지만 변제기 전에는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그냥 이것은 여러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무효에서 한번 배웠잖아요. 무효에서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이고 대금과 등기는 주된 의무이다. 주된 의무를 불이행하면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면 해제는 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지금 그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국보의무에서 주된 의무가 있잖아요. 이 주된 의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결정하게 되지 동생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계를 매매한다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한 점유와 소유권 이전, 알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주된 의무는요. 알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또 뭘 하나 보냐면 부수적 주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 종된 의무하고 부수적 주의 의무, 보호 의무를 합해서 그다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냥 종된 의무다. 이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죠. 주된 의무, 종된 의무요. 자, 이렇게 부수적 의무 같은 것이 있다. 이 부수적 의무가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요. 속박업소.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협력 의무.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란다? 부수적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수적 의무는 해제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단 말이죠. 협력 의무가 주된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보호 의무가 있죠. 이런 보호 의무는 숙박계약에서도 우리가 보호 의무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의무가 있다. 이건 시험하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된 의무라는 게 뭐고 종된 의무는 뭐고 부수적 의무는 뭐고 보호 의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보호 의무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계약과 같은 데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참고 정도로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왜 이런 경우는 해제가 안 되고 왜 이런 경우는 해제가 되는가? 무조건 잘못했다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된 의무일 때 해제하는 것이고 종된 의무일 때는 해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해제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물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는 채권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물권이 무엇인지를 보죠. 우리가 물권의 본질은 뭐다? 사람의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여기서 지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이걸 지금부터 보죠. 이거 물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뭐가 있다? 사람이 있죠. 사람 주체고 물건은 객체잖아요.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뭐가 된다? 물건이다. 그런데 물권의 객체는 반드시 물건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잠시 뒤에 설명을 하고, 그럼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뭐냐? 타인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겠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채권은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의 채권이 있더라도 을이 아까 있죠.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만약에 갑이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응하지 않으면 내가 소송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문제야. 을이 변제하지 않으면 그 말을 응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문제죠. 채권이. 알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요. 물권은 소유자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누구의 동의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건 내 물건이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내가 내 물건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알겠죠? 그래서 처분할 수 있고, 전세권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자는 전세 기간 동안에 당연히 그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것을 우리는 물권이고 이것을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소유자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전세권자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배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결국 지배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배한다는 것은 사용가치, 사용수익이죠. 교환가치, 처분하는 거죠. 이런 것을 얻는 것을 뭐란다? 우리가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이죠. 그건 채권이란 말이죠. 지배할 수 있다. 그건 물권으로서 지배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에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을 주죠. 갑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게요 전세를 준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요. 갑을 누구도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아도, 즉 지금요 갑은요 이 전세를 줬으니까 당연히 점유하지 않고 있겠죠. 다른 데 이사 갔겠죠. 이 을도요 전세 계약만 하고 나서 지금 시골 제주도 가서 지금요 다른 개인적인 일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집을 점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점유하지 않더라도 갑은 뭐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해서. 을은 전세권 등기에 통해서 이 자신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가 된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자는 소유권 등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죠.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전세권자는 전세권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자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나중에 막힘없이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물권의 추구표라고 되어 있죠. 물권의 추구표. 지금 보면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물건을 을이라는 사람이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수리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갑이 그것을 병한테 판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에게로 가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을이요. 여기서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유치를 하고 있으면 이 유치권의 이 물건에 따라서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의 수중으로 들어가든지 관계없이 쫓아가서 내가 탈취해 올 수 있는 걸 얘기해. 그래서 물권의 객체 물건이 전전하여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든지 그에게 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추구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추구표는 어디서 중요하죠? 유치권의 경우는 점유가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 갑이라는 사람 물건을 을이 지금 뭐랬나?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안 주니까 을이 지금 유치하고 있죠. 물건을 이렇게 유치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훔쳐갔단 말이에요. 침탈이죠. 그럼 유치권은 그 자리에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멸하니까 유치권은 이 물건이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건 내 거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어야지 추구표단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은 점유가 상실되죠.
그러면 유치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사무의 상실이 된 뒤 이 물건이 다른 사람의 점유에 들어가면은 유치권 자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자, 그러면 배타적, 독점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지배가 있게 되면 이에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지배가 있죠. 어떤 지배라면 다른 사람은 지배할 수 있다 없다?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을 독점이다 이렇게. 이런 보시면 뭐가 되냐? 예를 들면 일본의 스모시름 봐봐. 일본의 스모시름 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요. 한 사람이 이렇게 원 밖으로 밀어내죠. 이렇게 밀어내죠.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이 모래판 위에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독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나는 나하고 같이 나란히 서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양립한다고 그래요. 양립한다. 그런데 우리가 독점적이라는 것은 뭘 할 수 없다? 양립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가 양립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경합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경합한다. 경합한다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적 행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서는 양립하지 않으니까 경합이란 말을 쓸 수가 없겠죠. 알겠죠? 선택적 행사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왜요? 독점이니까 선택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배타성의 의미를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독점적이다 이 말. 알겠죠? 배타적이다, 독점적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같이 나란히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양립이라는 것은 같이 서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양립할 수 없다, 같이 있을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양립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경합한다는 것이고 경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말들이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채권은 배타성이 없죠. 왜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하고 같이 겹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이지 사람과 물건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누구 혼자만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타성이 없고 채권은 동시에 두 개 이상 변경할 수 있죠. 왜요? 같은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두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이 있다는 말이 뭐죠?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1번 저당권자도 돈을 빌려주고 2번 저당권자도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채권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물권의 배타성에서 제3자는 물권자의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제3자 침해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본래 상태로 돌리려면 뭘 해야 돼?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타성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물권의 배타성은 뭐죠? 하나만 있다는 거죠. 하나의 물건에 하나만 있다. 그게 바로 일물, 일권주의다 이 말이죠. 여기에도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를 하죠. 점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공시방법을 얘기하죠. 공시방법 이렇게. 절대권은요.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채권은 누구한테요? 특정인한테만 주장하죠. 이 물권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물권이다. 이렇게 절대권이다. 대세권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대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대세권이다. 이렇게. 세상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권은 재산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사고팔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양도성이 있어요. 이 바로 뭐가 다르다?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권은 강행 규정에 속해요. 그래서 강한 양도성이 요구된단 말이죠. 그래서 양도를 금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권 중에서 양도를 금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뭐다? 전세권이다.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는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등기하면은 상대적 등기상으로서 효력이 있지만 그래서 전세권 빼고는 나머지 물권은 양도를 금지를 못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기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했단 말이죠.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 갑이 을한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죠.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한테 지상권 설정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이 을한테 뭐냐? 5년 이내에는 절대로 지상권을 넘기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지상권을 이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을 100번, 1000번 했다 할지라도 을이 그것을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병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자, 예전에는요, 갑은 을한테 이것은 갑과 을 사이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이라니까 그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어겼으니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학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요, 어떻게 된 거죠? 어차피 갑하고 을하고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없는 것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당연히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 간에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그 양도 금지 특약에 반해서 지상권을 이전하게 되면 병이 등기를 함과 동시에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 법률상.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물권과 채권을 구별했어요. 보면 여기 이제 이게 물권에 관한 것이고요. 이게 여러분 채권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러면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를 다 자르기가 그래서 그런데 항상 이렇게 물권과 어떤 비교 문제가 나오잖아요. 비교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부터 이렇게 비교하지 마. 첫 번째부터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분요. 나중에 헷갈려서 공부 못해요.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여러분 물권에 관한 것을 다 얘기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권이 뭔가 다 써봐 옆에다가. 그래서 물권은 지배권이고 절대권이고 배타성이 있고 독점적이 있고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대물권이고 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항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저걸 먼저 써놓고 그러면 채권은 뭐냐 이 말이죠. 물권은 지배권인데 채권은 상대권이다. 청구권이다. 절대권이 아니고 상대권이다. 여기는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그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배타성이 없다 이렇게. 채권은 사람에 대한 관리다. 대인권이다 이렇게 하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임차권은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임차권은 뭐라 하게 되면 등기를 하거나 또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전입신고라든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물권과 채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제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물권의 경우는 공시 방법이 있어야 돼. 왜? 세상 누구에게도 내가 이 물건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면 그것도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바로 공시 기능이죠. 그게 바로 등기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점유하는데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다른 제3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3자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다? 공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권에 뭐가 있다? 우리 물권에 독점적으로부터 뭐가 나오죠? 배타성으로부터 물권에 침해가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에 반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채권은 그런 것이 없어요. 알겠죠? 채권은 만약에 제3자에 의해서 채권 침해되면은 그것은 불법 행위는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은 없다.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서로 관련돼 있다. 담보물권은 뭐죠? 종된 권리죠. 비담보 채권은 주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 양도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채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도 자동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것은 채권에 종속해. 채권, 물권이 채권에 종속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타인의 토지 이용해서 서로 뭐가 될 수 있다? 병존할 수가 있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해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라든가 토지 임차권 이런 것들은 서로 병존해서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토지가 이렇게 갑의 것이다. 그럼 갑이요 100평은 지상권을 설정하고 100평은 전세권을 설정하고 100평은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서 서로 자신들의 권리가 이렇게 병존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물권과 채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을 논하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1번 보면 하나의, 여기죠? 여기 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는 민법에 의해서 민사소송법에 있는데 물권과 물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요, 잠시 쉬었다 해야 돼요. 왜냐? 여기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면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물권은 무엇이고 또 물건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건이 뭐지? 물건이 뭐지?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과 물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